자, 이번 시간에는 여섯 번째 시간, 기후변화의 단원이 되겠어요. 자, 기후변화는 과거의 기후를 어떻게 아느냐부터 시작되는데, 과거의 기후는 대부분 이제 온도를 어떻게 아느냐와 관련이 있어요. 과거의 온도는 빙하 시추물에서 이제 빙하에는 특히 남극에 있는 빙하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에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과거의 기후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온다. 해서 과거의 얼음 속에 있는 줄무늬나 아니면 얼음 속에 있던 공기방울의 대기줄을 파악하면 그 당시의 온도를 알 수 있고, 또 나무 태의 나이에요. 근데 나무 태의 나이는 약간 한계가 있겠죠. 여름에는 성장 속도가 빨라가지고 간격이 넓고, 겨울에는 성장 속도가 느려서 간격이 좁아가지고 1년이 지날 때마다 나이테가 생기는 거죠. 겨울에는 이제 좀 성장 속도가 느리니까 나이테가 좀 좁아서 좀 어둡게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퇴적물과 화석으로도 알 수 있어요. 산호는 따뜻한 바다에서 살았고 고사리는 수변한 지역에 살았죠. 그래서 화석의 종류와 분포를 알면 그 지역의 기후를 알 수도 있고, 또 이제 꽃가루가 이제 온도가 높을수록 식물들이 잘 살아가지고 꽃가루가 많이 증가했겠죠.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또 산소 동위원소를 알 수 있는데, 그럼 산소 동위원소는 뭐냐?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우리가 산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18산소와 16산소예요. 18산소와 16산소의 차이점은 뭐냐? 중성자의 개수가 차이나요. 둘 다 양성자는 8개씩인데 18산소는 양성자가 2개가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질량도 18산소가 더 많죠. 그래서 18산소가 좀 더 무거워요. 근데 자연 상태에서는 16산소가 좀 많아요. 그래서 16산소와 18산소의 비율이 일정한데, 18산소와 16산소의 비율이 일정한데, 기온에 따라서 18산소와 16산소의 비율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빙하기라고 칩시다. 빙하기의 경우에는 온도가 좀 낮죠? 온도가 좀 낮은 경우에는 바닷속에 빙하기더라도 이제 물이 있을 수 있죠. 빙하기는 지구 전체의 약 40%만 빙하가 있는 거고, 60%가 빙하가 있는 거고, 나머지 40%는 이제 바다인 거예요. 그래서 빙하기 때 바다에는 18산소와 16산소가 있는데, 온도가 좀 낮을 경우에는 18산소는 질량이 좀 무거우니까, 증발이 잘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16산소가 들어있는 H2O, 16산소가 들어있는 가벼운 물이 증발이 잘 일어나요. 그러면 18산소와 16산소의 비율을 봤을 때 이 물에는 16산소가 증발이 돼가지고 좀 많이 날아가겠죠. 18산소는 좀 무거우니까 증발이 좀 안 되고, 그래서 16산소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18산소와 16산소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좀 커지겠죠. 왜냐면 16산소의 양이 줄어드니까, 증발해서 날아가니까. 그리고 대기 중에는 어떻게 되냐? 그럼 대기 중에는 16산소의 양이 좀 늘어나겠죠. 그러면 16산소의 양이 늘어나니까 전체적인 이 값은 18산소와 16산소의 비율은 좀 줄어들겠죠. 왜냐면 분모가 커지면 전체적인 값은 작아지니까. 그리고 이런 16산소가 많이 들어있는 상태의 대기가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면 이 구름 속에도 역시 16산소의 양이 많겠죠. 이게 그대로 이제 구름이 될 테니까. 그러면 이 전체적인 값은 좀 작아지겠죠. 그럼 이 작아진 상태에서 눈이 내리면 이제 주로 빙하죠, 빙하. 남극 지역에 결국 이런 눈들은 전 지구적으로 퍼져가지고 비율 자체는 비슷해질 거니까. 그러면 16산소가 많은 상태의 이 구름에서 눈이 내리면 결국 빙하도 16산소가 좀 더 많은 상태. 그러면 18산소와 16산소의 비율 자체는 좀 적은 상태의 눈이 내리겠죠. 왜냐면 16산소가 그만큼 많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값은 적겠죠. 그래서 저온인 경우에 이제 간빙기가 되겠어. 저온인 경우에 빙하기가 되겠죠. 빙하기의 경우에는 바다나 화석에서는 이 16산소의 양이 증발돼서 적어지니까 이 전체적인 값은 커지겠죠. 그래서 이게 증가하고, 대기에는 16산소의 양이 점점점 많이 들어가겠죠. 이 증발돼가지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값은 좀 작아지겠고, 그럼 이 대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빙하도 작아지겠더라. 그래서 과거에 화석이라든지 아니면 빙하에 들어있는 18산소와 16산소의 비율을 보면, 이 값이 작으면 저온이겠구나, 그리고 이 값이 크면 고온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온도를 알 수가 있어요. 또 과거의 지질시대를 비교해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과거의 지질시대의 온도 분포를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온도 분포가 변하더라. 근데
고생대 때는 온도가 상당히 많이 내려가 있는 지역이 나타나죠. 이런 곳이 바로 빙하기가 되겠어요. 특히 고생대 말에는 초대륙 판게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판게아가 초대륙이 만들어지면서 온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돼요. 왜냐면 큰 대륙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대륙끼리 충돌해가지고 습곡산맥이 많이 만들어지고, 습곡산맥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산 위에 눈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생물의 대멸종이 있었어요. 고생대 말에. 전체 생물의 약 97%가 멸종한 아주 큰 사건이죠. 근데 중생대 때는 이렇게 온도가 그렇게 많이 내려간 적은 없었죠. 그래서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생대 때는 온도가 이렇게 막 내려갔었죠. 그래서 신생대 때 역시 빙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캄브리아 때도 빙하기가 있었고, 고생대 때도 빙하기가 있었지만 중생대 때는 그렇게 온도가 많이 내려간 적은 없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경우는 있었죠. 뭐 중생대 말에 그 운석이 충돌해서 뭐 공룡이 멸종했다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운석이 충돌했다고 해서 온도가 좀 내려갔지 빙하기가 올 정도로는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빙하기가 한번 시작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되는데, 운석이 충돌한 다음에 지구의 온도가 좀 내려가긴 했지만 그 내려간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특히 신생대 때는 그래프가 여기는 좀 짧아서 그렇지만 실제로 그래프를 쭉 눌려보면은 어떤 식이 되냐면, 신생대 때가 온도가 이런 식이 돼요. 이런 식이.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빙하기가 있었죠. 그래서 신생대 때는 4번의 빙하기가 있었는데, 이 4번의 빙하기가 주기적으로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주기적으로 발생한 원인을 찾아보니까 어떤 천문학적 원인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의 원인을 생각해보면 내적 원인과 외적 원인이 있어요. 내적 원인은 지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화산활동에 의해서 화산재가 지구 기온을 떨어뜨려주는 원인도 있고, 또 아까 이제 대륙들이 하나로 합쳐지면 습곡산맥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겠죠. 습곡산맥이 많이 만들어지면 산 꼭대기에 만년설, 빙하가 증가하게 되고, 이 빙하는 반사를 잘하니까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줄여서 지구의 기온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빙하기가 올 수가 있는 거죠. 또 인간 활동에 의해서 산림 파괴라든지 도시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반사율이 큰 것들이 있어요. 모래나 사막 또는 빙하도 크지만 도시도 커요. 왜냐면 도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햇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나무가 있으면 햇빛을 흡수하지만 나무가 없은 경우에는 우리가 햇빛을 반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댐이나 아니면 산림 파괴 아니면 도시화 이런 것들은 반사율을 증가시켜서 지구의 기온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외적 요인은 바로 이제 천문학적 요인이라고 하는데, 천문학적 요인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건 3가지예요. 첫 번째로 세차 운동이 있는데, 지구의 자전축이 현재는 이렇게 있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죠. 근데 이런 지구의 자전축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한다는 거죠. 이렇게 지구의 자전축이 팽이 이렇게 회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있지만 13,000년 후에는 지구의 자전축이 반대 방향으로 돼요. 그러니까 현대는 이렇게 있지만 13,000년 후가 되면 지구의 자전축이 회전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면 현재예요. 현재는 이게 원일점이고 이게 근일점이죠. 원일점일 때는 태양빛이 쭉 가다 보면 북반구를 태양이 많이 가리키게 되죠. 그래서 북반구는 이때 계절적으로 여름이 되고 남반구는 겨울이에요. 반대로 여기 있을 때는 지구가 태양빛이 지구의 남반구 쪽을 가리키게 되죠. 그래서 남반구가 좀 뜨거워요. 그래서 남반구는 여름이고 북반구는 겨울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자전축 변화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번에는 여기 태양빛이 쭉 갔을 때 여기 때 남반구에서 여름이고 북반구가 겨울이 되죠. 여기서는 북반구를 태양빛이 많이 가리키니까 북반구가 여름이고 남반구가 겨울이 돼요. 그런데 여기 있을 때 봅시다. 태양이 멀리 있을 때 원일점의 북반구가 여름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가까울 때 북반구가 여름이죠. 그러니까 북반구의 여름처럼 온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여름일 때, 북반구가 여름일 때 태양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져요. 그래서 여름에서 여름이 더 더워지게 돼요. 근데 겨울은 어떠냐? 북반구의 경우에는 여기가 겨울이죠. 가까울 때 겨울이야. 근데 이제 13,000년 후에는 멀 때 겨울이 되겠죠. 그러니까 겨울일 때 어떻게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져서 겨울엔 추워지게 된다. 따라서 북반구의 경우에는 연교차가 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남반구의 경우에는 연교차가 작아지죠. 그래서 북반구 쪽에 연교차가 커지기 때문에 겨울이 훨씬 추워져서 겨울에 빙하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빙하가 많이 만들어지면 반사를 많이 시켜서 지구의 온도가 더 떨어지게 되는
영향이 생길 수도 있다. 근데 남반구는 아니죠. 아무튼 이게 빙하기가 될 수 있는 원인 자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구 자전축 경사를 보면 우리 지구 자전축의 경사가 계절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지구에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사람이 똑바로 서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지구가 이렇게 난로 쪽으로 기울어지면 머리가 난로 쪽으로 향하겠죠. 그럼 머리가 뜨거워지겠죠. 더 기울기가 더 커지면은 그러면 머리 위쪽으로 난로가 거의 직선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뜨겁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반대쪽으로 기울어진다고 칩시다. 그럼 머리 쪽이 어떨까요? 머리 쪽은 뜨겁지가 않겠죠. 그래서 사람이 난로 쪽으로 기울어지냐, 난로 반대쪽으로 기울어지냐에 따라서 여름이다, 겨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기울기에 의해서 계절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난로 쪽으로 더 기울어지면 머리 쪽으로 들어오는 난로의 고도가 난로의 고도가 점점 이게 머리 쪽이고 이게 고도인데 머리 쪽으로 난로 쪽으로 기울어질수록 이제 머리 쪽으로 들어오는 고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름은 기온이 그래서 고도가 높을 때 여름의 기온이다. 그래서 기온이 높아지고 오히려 고도가 이제 난로 쪽으로 덜 기울어지면 고도가 좀 상대적으로 좀 적어서 여름이 기온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예 이렇게 서 있으면 바로 머리 위로 난로가 있죠. 그래서 난로의 고도가 머리 위 90도죠. 90도 머리 위쪽으로 90도 방향으로 햇빛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고도가 높다. 그래서 기울기가 많이 기울어질수록 온도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전축의 경사가 변화한다는 얘기는 태양까지의 거리가 변화가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지구가 자체적으로 기울어지고 뭐 이런 거니까 여기가 태양이라면 지구가 태양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얘기는 그 자리 위치 그대로에서 기울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태양과 지구의 거리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도 똑같죠. 단지 위도상만 좀 달라질 뿐이죠. 그래서 자전축 경사가 증가할 경우에는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는 경우죠. 그러면 여름철의 평균 기온도 높아지죠. 그러면 여름철에 높아지니까 연교차도 커지고 또 낮 동안도 어떨까요? 낮 동안도 한낮에는 또 태양의 고도가 높으니까 일교차도 동시에 커지게 된다. 자전축 경사가 작아지면 태양의 고도가 이제 낮아지겠죠. 그러면 평균 기온도 낮아지고 그러면 여름철의 온도가 좀 낮아지니까 연교차가 좀 작아지게 된다. 그리고 여름철에 낮 동안에도 태양이 낮게 떠 있으니까 일교차도 작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게 23도에서 약 24도 사이로 약 1도 정도로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24.5도에서 22.5도 뭐 약 22도 정도, 그러니까 크게 차이 나봤자 한 2도 정도 기울기가 차이밖에 안 나서 실제적으로 요 값은 좀 작아요. 그렇지만 요게 겹쳐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세차 운동하고 지구 자전축 경사가 마침 겨울철에 온도가 더 내려가는 경우가 생기면 겨울철에 빙하가 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공정궤도 20률의 경우에는 좀 효과가 커요. 공정궤도 20률은 요렇게 돼 있는 경우 거의 원궤도죠. 원궤도인 경우는 20률 작은 경우고 이건 타원이죠. 타원인 경우는 20률 좀 큰 경우예요. 그래서 타원궤도일 때는 여기 여기가 이제 근일점이죠. 여기가 근일점일 때는 태양과의 거리가 좀 멀지만 이쪽이 근일점이 돼버리면 상당히 가까워졌죠. 그래서 태양으로 들어오는 거리 변화가 생기면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변화가 좀 커지게 된다라는 경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지금은 원궤도인데 앞으로는 타원궤도가 돼요. 그럼 타원궤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근일점일 때 이제 여기 남반구를 가리키니까 이제 북반구는 겨울이죠. 북반구의 경우에는 근일점에서는 타원궤도로 되면 A에서 B로 되면 겨울철이 더 가까워지니까 겨울철의 온도가 오히려 내려가고 겨울철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좀 더 가까워지니까 겨울철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원일점이죠. 원일점은 좀 더 멀어지죠. 근데 북반구의 경우는 이렇게 하면 이때가 북반구가 여름이죠. 왜냐면 이제 거의 북반구를 가리키니까. 그래서 북반구의 경우에는 오히려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A에서 B로 변할 때 20률은 좀 작아지면서 좀 잘못 썼네요. 20률이 커지는 거죠. 20률이 커지면서 근일점과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원일점과의 거리는 좀 멀어지면서 북반구는 여름철이 낮아지고 겨울철이 높아지면서 연교차는 좀 작아지죠. 근데 남반구는 반대가 되죠. 그래서 오히려 남반구에는
빙하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빙하가 생기면서 반사율이 커지면서 남반구 쪽에 빙하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효과는 세 개가 동시에 겹쳐지는 경우에 갑자기 빙하가 확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동시에 겹쳐지는 그런 주기가 만들어질 때 빙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끝으로 태양 활동이 있는데 이 태양 활동은 흑점수의 변화예요. 그래서 흑점이 많아지면 태양이 폭발적으로 태양 폭발에 의해서 지구에 이제 태양풍이 많이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주기적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효과가 크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 태양이 현재 남반구를 가리키니까 남반구가 여름이고 북반구가 겨울이죠. 그리고 여기 있을 때는 북반구가 여름이죠. 태양이 북반구 쪽으로 가리키니까. 그래서 가에서 나로 갈 경우에는 북반구 연교차는 오히려 증가한다. 왜냐면 북반구는 가까울 때 겨울인데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겨울이겠죠. 멀 때 겨울이 되니까 연교차는 증가하고 가에서 나로 갈 경우에는 경사가 좀 줄어들었죠. 그럼 경사가 줄어들었던 얘기는 계절 연교차가 좀 짧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연교차가 좀 감소한다. 남중고도는 더 큰 건 나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를 보시면 지구온난화를 설명하려면 우리가 지구복사를 이해해야 돼요. 태양은 단파복사, 가시광선은 좀 파장이 짧아서 단파복사라고 하고 지구복사는 적외선이요. 우리가 지구에서 나가는 에너지가 장파복사인데 지구에서 적외선이 나갈 때 수증기나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이 이런 적외선을 흡수해요. 바로 온실기체죠. 이게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이 온실기체인데 이런 것들을 흡수하게 된다. 그래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사평형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태양에서는 에너지가 들어오고 단파복사, 지구에서는 에너지가 나가는데 장파복사, 적외선의 형태로 이때 들어오고 나가는 흡수량과 방출량, 지구가 흡수한 에너지나 지구가 방출한 에너지나 그 값이 같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게 바로 복사평형이에요. 이 그래프가 좀 복잡한데 우리가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우주에서 흡수한 양, 방출한 양, 대기에서 흡수한 양, 방출한 양, 지표면이 흡수한 양, 방출한 양만 생각해 보면 돼요. 이때 지구의 반사율이 있어요. 이 반사율은 뭐 변할 수가 있는데 평균적인 값을 보면 백의 에너지가 대기나 지표면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때 24, 6이 반사돼서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100의 에너지가 들어가고 30이 반사돼서 다시 우주로 나가니까 지구의 반사율은 약 30%다. 물론 이 값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주에서 우리 지구로 대기나 지표면으로 들어오는 게 바로 70%다. 그러죠. 그런데 대기로는 70 중에 대기로는 20이 들어오고 지표면은 50이 들어와요. 자, 요거는 무시하고 밑에 거 이제 보시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보고 이제 밑에 걸로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요걸로 다시 설명을 하면 이제 흡수량은 들어온 양이고 방출량은 나간 양이죠. 그래서 우주와 대기와 지표면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제 우주의 입장에선 나간 양이 100이죠. 나간 양이 100. 그래서 우주의 입장에선 방출량이 100인데 들어온 양을 봅시다. 우주에서 들어온 양은 20이 들어오고 4가 들어오고 6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64가 들어오고 6이 우주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 값을 다 합쳐주면 돼요. 그래서 24, 6 이건 태양에서 들어온 거고 지구복선 64에 4 이렇게 들어온 거죠. 대기의 입장에서 들어온 양을 보면 대기로 들어온 양은 17이 들어왔죠. 대기로. 그 다음에 3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또 대기로 들어온 게 117이 들어왔고 10이 들어오고 20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7과 3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흡수한 거죠. 117, 10, 22 또 대기로 들어왔죠. 들어온 양이죠. 그럼 나간 양은 어떻게 되냐?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갈 수 있냐면 대기에서 우주로 나갈 수도 있고 지표면으로 나갈 수도 있죠. 우주로 나간 게 64, 지표면으로 나간 게 103이죠. 그래서 64와 104. 자, 그 다음에 지표면을 봅시다. 지표면의 경우에는 20이 들어오고 24가 들어오고 6이 들어왔죠. 20, 24, 6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103이 들어왔죠. 그래서 103이 들어왔다. 근데 나간 양을 보니까 123이 나갔고 10이 나갔고 20이 나갔죠. 그래서 123, 10, 23이 나갔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우주에서 들어온 양은 24고 다 더하면 이게 100이에요. 태양 복사 나간 양 100.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더라. 그리고 요 값을 더하고 요 값을 더하면 167이에요. 근데 요 값을 더하면 167이죠. 그러니까 흡수량과 방출량이 역시 같더라. 그리고
지표면에서 흡수량 요 값을 다 더하면 153이에요. 근데 이 값도 더하면 다 153이죠. 그래서 흡수량과 방출량은 어차피 합치면 같다라는 거죠. 자, 요걸로 다시 한번 봅시다. 요건 무시하고 이번엔 지표면만 한번 볼게요. 지표면으로 들어온 양이면 흡수량, 들어온 양. 지표면이 흡수한 양이 20, 24, 6이 흡수됐고 C가 또 흡수됐죠. 그렇죠? 지표면으로 들어온 게. 그러니까 20, 24, 6 플러스 C예요. 근데 나간 양을 보면은 나간 양이 123 나갔죠. 10 나갔죠. 17, 20이 나갔죠. 그래서 123, 10, 20. 두 값이 어떻다 근데 같다라고 놓고 보면 우리가 C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C 값은 바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양이에요. 바로 대기복사라는 건데 대기에서 지표면으로 내려가서 지표면을 뜨겁게 달구는 거죠. 그러면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C 값이 바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 123이란 값이 지표면에서 나간 값이죠. 근데 지표면에서 대기로 나갈 수도 있고 지표면에서 우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123이란 값은 대기로 117이 나간 거고 우주로는 6이 나간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는 어떻게 풀 수가 있느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지표에서 나갈 때 대기로 나갈 수도 있고 우주로 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A라는 값은 B 플러스 4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우주에서 흡수한 양은 우주로 들어간 값은 30이 들어오고 4, 66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34, 66이 들어오고 나간 값은 우주에서 나간 값은 100이 나갔죠. 그러니까 100 두 개 값이 같죠. 그다음에 대기에서 흡수량 보니까 25 들어왔죠. 8 들어왔죠. 8 24, 21 들어왔죠. 그다음에 B 들어왔죠. 그래서 25, 8, 21 B가 들어오고 나간 값은 보니까 대기에서 방출된 게 우주로 60 나가고 그 다음에 지표로 88 나갔죠. 66 플러스 88. 근데 이 값이 같겠죠. 그럼 우리가 B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B값 구했고 지표면으로 들어온 값은 45 들어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기에서 88 들어왔죠. 나간 값은 8 나갔죠. 21 나갔죠. A 나갔죠. 그러면 이 두 값은 어떻다? 같더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A, B 값을 다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수의 온도 분포를 보면 해수가 온도가 상승하면 빙하가 녹죠. 또 해수가 팽창하기도 해요. 우리가 물은 온도가 높아가면 물이 팽창해요. 이 액체가 온도가 높아지면 팽창하면 해수가 상승할 수도 있고 또 기온이 상승하면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온이 상승하면 해수면이 팽창해서 해수면도 상승하고 또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도 상승한다.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데 어떤 게 크냐? 사실은 해수 열팽창이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그러면 반대적으로 기온이 하강하면 빙하가 증가해서 해수면이 하강한다. 따라서 기온이 해수면 높이에 영향을 주더라. 근데 이 값이 비례하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엘니뇨를 봅시다. 엘니뇨. 우리가 엘니뇨는 꼭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무역풍이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적도 지역의 따뜻한 바닷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요. 이쪽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이쪽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닷물이 많이 있죠. 그럼 따뜻한 바닷물이 많이 있으니까 증발이 잘 일어나겠죠. 증발이 잘 일어나면 상승기류가 생기죠. 그래서 상승기류에 의해서 여기서는 저기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가 많이 내려요. 평상시에도. 근데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바닷물이 다 가면 밑에서 바닷물이 올라오겠죠. 근데 밑에 바닷물은 다 찬 바닷물이겠죠. 밑에 있는 바닷물은 찬 바닷물이에요. 이걸 우리가 용숭 효과라고 하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도 지역에 이쪽에 있는 페루 연안 같은 경우는 찬 해수, 용숭에 의한 찬 해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차면은 공기가 또 차가워지겠죠. 그럼 공기가 차가워지면 무거워지니까 하강 기류가 생겨서 이쪽엔 고기압이에요. 그래서 페루 이 지역은 1년 내내 비가 안 내려요. 겨울에도 안 내리고 여름에도 안 내리고 그래서 좀 찬 공기에 의한 차가운 사막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쪽은 1년 내내 태풍이 불지도 않아요. 그래서 살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보면은 따뜻한 바닷물이 이쪽으로 많이 모여서 습해져가지고 여기 상승기류에서 비가 많이 오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춥고 서늘하고 건조해요. 찬 바닷물 때문에. 그래서 서늘한 사막 그리고 태풍도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신기한 지역이 되는데, 근데 엘니뇨가 발생하면 무역풍이 약해져요. 무역풍이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바닷물이 좀 덜 가겠죠? 따뜻한 바닷물이. 그러면 이쪽이 좀 덜 따뜻해져요. 덜 따뜻해지면서 증발량이 줄어들게 되고 증발량이 줄어드니까 건조해져요. 그래서 이쪽에 산불이 같은 게 많이 나요. 증발량이 줄어들면서 건조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상승기류가 약해지면서 하강기류에서 여기에 고기압이 되고, 이쪽 지역은 이제 따뜻한 바닷물이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덜 가니까 이쪽이 상대적으로 따뜻해지겠죠. 그러면 상승기류가 생기고 저기압이 만들어져서 증발이 활발하게 일어나죠. 따뜻하니까. 그래서 상승기류에서 저기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막인데 비가 내리고 태풍도 안 만들어지고 1년 내내 비가 안 오는데 갑자기 뭐 비가 내리고 홍수가 생기는 그런 지역이 생겨요. 그리고 용수현상도 안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막이고 이런 지역이 습하고 따뜻하게 되면서 비가 막 내리게 돼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건조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 가운데 있는 요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정리한 건데, 결론적으로 평상시에는 무역풍 세기가 정상인데 엘니뇨 때는 무역풍의 세기가 약해져요. 그러면서 평상시에는 온도가 유지가 돼요. 왜냐면 찬 바닷물이 위로 올라오면서 적도 지역의 따뜻한 물을 온도를 좀 유지시켜주는 경우죠. 근데 엘니뇨가 일어나면 용승 현상이 아니라면 이 적도 지역의 따뜻한 바닷물을 식혀줄 게 없겠죠. 그러면 온도가 점점 상승하겠죠. 마치 뜨거운 물이 있는데 뜨거운 물에다가 찬물을 계속 쏟으면 뜨거운 물과 찬물이 동시에 나오면 온도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찬물이 안 나오면 이제 계속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엘니뇨가 이러면 수온이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평상시 서쪽은 해수면이 좀 높고 동쪽은 좀 낮게 돼요. 그런데 엘니뇨가 일어나면 서쪽으로 바닷물이 더 가서 서안이 좀 해수면이 좀 낮고 동안은 좀 높게 돼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쪽이 증발이 많이 일어나서 상승기류가 의해서 저기압, 이쪽은 이제 하강기류에 의해서 찬 것 때문에 고기압이 있게 되고, 이쪽은 그래서 이제 저기압이니까 강수량이 많고 고기압이니까 이제 강수량이 적은데 엘니뇨가 일어나면 오히려 이쪽에서 덜 따뜻하기 때문에 고기압이 되고 여기는 따뜻하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저기압이 되죠. 그래서 고기압이니까 강수량이 적고 그 다음에 이쪽은 강수량이 많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엘니뇨가 나타난 건데 이제 수온이에요. 수온이 하얀색이 온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무역풍이 세가지고 이쪽에 따뜻한 물이 많이 있게 돼서 여기가 증발이 많이 일어나서 홍수가 상승기류에 의해서 이제 저기압이고 여기는 용승에 의해서 차가우니까 저기압인데 이제 무역풍이 약해지면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수가 이쪽으로 많이 밀려서 용승이 안 일어나면서 이쪽이 따뜻해지면서 이쪽에서 저기압이 만들어서 비가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용승이 일어나서 서안 쪽이 이제 따뜻한 바닷물이 뭉쳐서 수온이 높고 저기압이 만들어지는데 동안 쪽은 상대적으로 수온이 용승에 의해서 수온이 낮고 고기압인데 엘니뇨가 일어나면 용승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이쪽은 따뜻한 바닷물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수온이 적고 그래서 증발이 잘 안 일어나서 이제 고기압이 되는데 이쪽은 오히려 따뜻한 바닷물이 많아서 수온이 높고 저기압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수온 편차가 낮죠. 그래서 수온이 낮은 지역, 이제 관측 계획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온이 낮다는 얘기는 용승이 일어난다. 용승이 일어나니까 A 지역이 바로 용승이고 여긴 용승이 아니라는 거죠. 수온이 높은 거 보니까. 그래서 B 시기가 바로 엘니뇨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존층 파괴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가 사막화를 보면 우리가 사막에 나타나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위도 30도 지역이에요. 근데 위도 30도 지역은 우리가 고기압 지역이죠. 그 아열대 고압대가 있는데 고기압 지역이니까 증발량과 강수량을 비교하면 증발이 좀 많이 일어나겠죠. 증발이 많이 일어나니까 비는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비가 안 내리고 증발이 많이 일어나서 육지 지역에선 사막이 만들어지고 바다 지역에선 염분이 최대인 바다 지역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위도 20, 30도에서 출발하는 해수,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해수가 이렇게 이 지역은 바로 위도 20, 30도 지역을 건너기 때문에 염분이 높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난류가 염분이 높은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가 해당되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